현재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이름이 빈번하게 오르내리며 국가 위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팬데믹 중 하나인 코로나가 등장했고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가을 겨울이 되는 시점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는 독일마저 확진자가 일 10,000 명에 가깝게 폭발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급기야 하루 10,000명을 돌파하면서 한국과 같은 확진자 추적은 불가능해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한국과 같이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유럽의 고위급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영국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은 런던이 1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2단계에 들어간다고 전하면서 애초에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국가가 도입하고 시행했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여름에 600명 내외이던 코로나가 현재 매일 2만 명을 넘나들며 비상사태를 선언한 시국이기 때문이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 등은 한국은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한다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도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교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재 해외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밖에 나갈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 책임론을 중국에 묻고 있어 한국인들도 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북반부가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급속하게 코로나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크게 선전하며 여전히 일 확진자를 50명 이내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잘나가자 시샘하는 세력 혹은 한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등장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코로나도 힘든데 한국을 더욱 당황하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한국에서 백신 생산 논란. 한국인들이 상당히 갸우뚱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자체 개발에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에 스푸트니크5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 투자펀드 RDIF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날 남미 국가들의 협력을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 브라질, 한국, 중국 그리고 다른 한 개 국가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스푸트니크5 백신의 한국 내 생산 결정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드미트리프 대표는 앞서 지난달 중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5의 한국 내 생산과 관련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은 한국 대형 제약사들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많은 대중들이 신뢰하지 않는 러시아 백신을 왜 생산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뉴스에서 한국의 K방역 명성을 러시아가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러시아는 한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고 홍보할 것입니다. 중국도 한때 한국이 방역국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체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 국가들 중에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한국이 끼어 있냐면서 러시아의 백신을 생산하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가말레아 센터가 개발한 스푸트니크5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5는 그러나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는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1 이상 뒤 곧바로 국가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일부 백신은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 하는 백신이 자칫 전세계 백신 패권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국가 중에 중국과 브라질은 자기들끼리 백신 효과를 보증합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중국 백신의 3상이 끝난다며 중국의 시노백 백신이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백신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고 우려합니다. 국내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백신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한국 대중들은 러시아, 한국 내 백신 생산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 미국 싸움에 한국 또다시 끌어들임. 중국이 지난 사드 배치 때와 비슷하게 미중 간 싸움에 또 한국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미국과의 생긴 문제를 미국에 풀지 않고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각종 문제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여러가지 무역의 피해를 보고 있죠.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무려 70년 전의 한국전쟁인 6.25라서 더욱 황당함을 연출하는데요.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라고 해서 자신들이 미국을 대항해 북한을 도왔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중국의 6.25 전쟁을 미화시키며 미국을 이겼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열세인 중국이 미디어 선전을 통해 대중을 쇠뇌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미국을 공격하긴 힘드니 이제 한국을 엮어서 반한 감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택배 3사는 BTS 굿즈가 담겨있는 제품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일 웨이보 등에 따르면 윈다 택배는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BTS 굿즈 배송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현재 BTS 굿즈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윈다는 배송을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다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윈다가 밝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은 BTS의 수상소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 해외 직구로 BTS 관련 제품을 구매해온 중국의 아미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BTS 팬은 중국 세관에서도 정상 통관을 해주는데 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BTS 제품을 구매할 때는 윈다 외의 물류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팬들은 쓰레기 윈다, 윈다 고소, 윈다 사라져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윈다만 이용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 기업이다 등 윈다의 황당한 조치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윈다에 이어서 중국의 3대 택배사인 원통택배와 중통택배도 BTS 물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제품 겉면에 BTS라고 쓰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 거의 다 뜯어봐서 원래 부적합 제품은 아예 중국으로 보내지 않았었고 그 리스트에 BTS가 추가된 것이라 사실상 발송 불가라는 것이죠. 첫날에 BTS 아미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BTS를 좋아하면 매국노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한국이 K-팝으로 잘나가는 것을 중국 연예계에서 시샘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지난 사드 때처럼 미국과 관련된 국가를 엮어서 보복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저항감을 한국의 보이그룹에 풀고 있는 민족주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일본 매일 부산에 일본 바닷물 53톤 방류. 국내에 일본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일본의 활어 해산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차들이 활어들을 실어온 바닷물을 그대로 부산에 방류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매일 53톤씩 방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리터 생수통 26,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 문제가 지적돼 부산항만공사가 계도 활동에 나섰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해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이양수 국회의원은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구역을 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완공일자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발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부산항만공사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바다에 버려지는 게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또한 일본은 가능하면 12월까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시설로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연일 선전하면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자체를 금지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바다 전체에 버려서 한국의 동해도 1년 안에 상당 부분 오염이 된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면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6.25 관련해서 제2의 사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으며 일본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태평양에 방류하는데 미국은 대선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멘트를 하지 않아 우려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힘을 기르고 주변 국가들이 무시하지 못할 경제 군사 대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야부주 술탄 셀림교, 스웨덴 웨레순 대교, 포르투갈 바스코다가마 대교, 일본 세토 대교, 중국 강주아오 대교,
이들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긴 다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훌륭한 건설 능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건설사들이 세계 최장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설한 것이 아닌 바다 위를 관통하여 그동안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을 연결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아시아 쿠웨이트에 가면 특별히 발전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 남쪽에 위치한 쿠웨이트시 도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막으로 막혀있는 북쪽 수비아 지역은 도심 지역인 남쪽에 비하면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쿠웨이트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중동 국가 신흥 도시가 교통, 관광, 쇼핑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자 과거 중동 최대 부국이었던 쿠웨이트도 국토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정부는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북쪽 수비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쪽 도심 지역과 수비아 지역을 쉽게 오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 물류와 인구의 이동이 쉽지 않았죠. 도심과 수비아 지역은 거리상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 가려면 무려 7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쿠웨이트 정부는 이 사이를 관통하는 다리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서 1시간 이상 걸려 우회했던 수비아 셰이크항을 20분이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건설사들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완성에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과연 안전하게 완공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은 한국 건설사들에게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건설 수준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도 이러한 불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형 시장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 문화, 경제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끈끈한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한 국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면 그 국가는 물론 인근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쿠웨이트 정부가 북토의 남북을 잇는 해상 연륙교를 국내 건설사가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설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백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현대건설과 GS건설이었죠. 이들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을 중동지방 기후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견디고 바다 위에서 생활하며 세계 최장의 다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쿠웨이트 남부 지역인 쉐이크 자유무역지역과 북부 지역인 수비아 지역을 잇는 메인 구간과 쉐이크 자유무역지역과 쿠웨이트 북서부인 도하 지역을 잇는 연결 구간 등 총 48.57km에 달하는 바다 위 다리를 만들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는 3조 5,600억 원을 투입했는데 메인 구간은 현대건설이 연결 구간은 GS건설이 시공했습니다. 2018년 12월 먼저 개통한 연결 구간에 2019년 2월 25일 메인 구간까지 개통하면서 쿠웨이트의 걸프만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국내 건설사의 힘으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말이 세계 최장이지 바다 위를 가로질러 건설된 세계 최장의 다리인 만큼 일반 다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울 뿐이었죠. 현대건설은 2013년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설계와 시공을 맡는 조건으로 26억 2천만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수주 당시 현지 업체인 콤바인드 그룹과 공동으로 수주했죠. 전체 공사비 중 현대건설의 비중은 78%입니다. GS건설은 이와는 별개로 2014년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도하링크 프로젝트에 입찰해 6억 달러의 단독 수주에 공사를 마쳤다니 더욱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 다리는 제작 시 교량을 지탱하는 철근 기둥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치됐다고 합니다. 기둥을 바다에 고정하기 위해 4개 팀이 24시간 내내 교대 작업을 했죠. 또한 다리 가운데 돛담배 모양의 주탑이 있었는데 이 주탑에 남쪽으로 놓인 다리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반면 주탑 북쪽에 놓인 상판에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대칭형으로 지어졌죠.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해 만든 다리를 사장교라고 부르는데
국내 인천대교가 대표적인 사장교입니다. 하지만 비대칭으로 일부 상판에만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교량은 극히 드물죠. 다리 디자인을 맡은 프랑스 회사 시스트라는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했던 쿠웨이트를 상징하기 위해 주탑을 돛담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만든 36.14km의 메인 다리와 GS건설이 완공한 12.43km의 교량까지 합치면 총 길이는 48.57km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다 위에 건설된 이 다리는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건너다 보면 단순히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섬을 건너는 기분이라고도 하고 물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고도 할 정도입니다. 건설 당시 가장 긴 다리는 중국 칭다오의 하와완 대교였으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다리는 7km가 더 긴 상태입니다. 이 다리는 왕복 6차로로 만들어졌고 다리 중간에 2개의 인공섬까지 조성되었습니다. 쿠웨이트 국왕 등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개통식에 참여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은 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관계자는 한국이 건설한 다리가 쿠웨이트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공사가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도 중동의 변화무쌍한 기후와 바다 위에서 말이죠.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는 한국 건설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술부장은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총 공사시간 5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날씨가 선선해 20도 안팎의 날씨지만 한여름에는 5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리를 떠받치는 철근으로 만든 기둥은 직경 2.5m에서 3m 정도로 1160개나 되는데요. 바다에 40에서 60m 간격으로 해정에 수십 미터씩 땅을 파고 기둥을 박았다고 합니다. 바지선에 특수 굴착 장비를 탑재해 해상 플랜트를 이용해서 해저에 박은 것이었죠. 이러한 기둥을 하루에 한 개씩 바다로 옮겨와 박았는데 1일 1개씩 작업했지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교량 상판은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북쪽 수비아 지역 육상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작업까지 마쳐 제작한 후 특수 장비인 스트레틀 캐리어와 트랜스포터, 바지선으로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1800톤의 구조체를 바다 한가운데로 싣고 가서 직경 3m 기둥에 23m 높이 위에 얹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론칭 겐트리, 수심이 깊은 곳에는 플로팅 크레인이라는 장비가 맹활약합니다. 자벌레를 닮은 론칭 겐트리나 다리를 벌리고선 스트레들 캐리어, 지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바퀴로 움직이는 트랜스포터를 보면 괴수 영화에 등장하는 고질라와 맞붙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장비들의 도움으로 총 1000여 개의 상판이 이틀에 하나꼴로 교각 상단에 고정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공정이 66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사람과 기계가 한 몸처럼 의기투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가 속도와 경제성만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최신 기술을 통해 쿠웨이트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다리 중간에는 선방이 지나가도록 교각을 설치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177m 길이의 스팬을 케이블로 당기는 노란색 구조체는 쿠웨이트 왕가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타고 온 돛담배의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팽팽한 사성 케이블은 한 번에 사장교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상하게도 케이블이 한쪽에만 걸려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비대칭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조체의 좌우로 다른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케이블로 당기는 쪽은 누르는 힘, 반대편은 늘어나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국 건설사의 성공은 쿠웨이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을 위한 SOC가 다시는 이 정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전체로 따져봐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 이후 최대 SOC 공사였습니다. 한때 한국은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되었었고 그 폐허 속에서 제대로 된 건물은커녕 재건할 기술과 자본도 부족했지만 살을 깎는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이제 세계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건설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능력은 이제 더욱 해외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힘을